작은 서점. 바라바스가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왔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여성주의 작가 이사벨 아이엔데의 영혼의 집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73년까지 복잡하고 어려웠던 칠레의 근대사를 4대에 걸쳐 풀어내고 있는데요. 꿈같은 사랑과 죽음, 자유와 혁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자,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작은 서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장강명의 인생책 초대 손님으로 나온 롱블랙 임미진 대표께서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별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행운의 롱블랙 태그미 문장 키링과 또 미니북을 총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라딘 인문과학 MD 김경영입니다. 네, 인문과학 MD셔서 그런가요? 오늘 책은 밤하늘을 담아 오셨어요. 네, 어떤 책이죠? 네, 오늘 가져온 책은 노나 페르난데스의 보이저입니다. 가망서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가망서사요? 예, 네. 제가 이 책을 가져온다고 하니 PD님께서 예전에 방송에서 김진영 편집자님이 가망서사가 최애 출판사라고 하셨다고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가망서사 책들 저도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우선 이게 우주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무슨 제목도 보이저가 나오고 이 자체가 검은색 표지에 별들이 총총총 박혀 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이쁘다. 심지어 너무 얇아요. 좋아요. 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우주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 딱 잘라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할 텐데 사실 이 책은 그리 간단히 설명되는 책은 아닙니다. 아나운서님은 보이저호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이저호 하면 나사에서 쏘아 올린 탐사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나사에서 1977년에 발사한 2대의 쌍둥이 탐사선이고요. 이 탐사선들이 우주를 돌면서 여러 행성들을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전송했죠. 네. 보이저 1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인류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인데요. 네. 토성의 위성 사진을 찍다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는 바람에 경로가 틀어져서 멀리 떠나가게 된 것이죠. 보이저호는 어떤 낭만과 아련함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보이저호 안에 실려있는 골든 레코드 때문입니다. 맞아요. 낭만과 아련함의 대명사다. 이 골든 레코드라는 게 이제 외계 생명체에 전하는 지구의 기록을 담은 판
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보이저호가 만약에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만난다면 네. 지구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 기록을 황금색 LP 레코드에 담았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인류와 지구를 소개하는 사진들, 그리고 새소리, 바닷소리 이런 소리들,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여러 아름다운 음악들 같은 것입니다. 네.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걸 보면 외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그 상상을 하곤 했거든요. 네, 저는 이 골든 레코드를 고안하고 실제로 제작해서 우주로 쏘아보낸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막 몽글거리거든요. 몽글거리신다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 골든 레코드 이미지를 배지 굿즈로 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책이 이런 보이저호에 대한 소개가 담겨있는 책이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보이저호에 있는 골든 레코드가 말하자면 지구의 기록, 기억인 것이잖아요. 이 책의 주요 키워드가 기억과 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저호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강렬한 은유입니다. 보이저가 은유였군요.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가 이제 기억과 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표지에다가 이렇게 별을 총총총 박아놨습니다. 아, 이 책이 에세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과학 막 보이저가 어떻게 쏘아올려졌고 막 뭐 이게 아니라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저자는 노나 페르난데스라는 칠레 작가고요. 네. 좀 특이한 점은 배우 겸 작가입니다. 배우라고요? 예, 소설과 희곡, 영화, 대본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소설로 칠레 내부에서는 중요한 문학상을 받은 인정받은 작가라고 해요. 아직 국내에 출간된 소설은 없고요. 이 책은 노나 페르난데스의 책 중 가장 먼저 번역된 에세이입니다. 칠레 작가는 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나?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굉장히 좀 낯선 작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낯설죠. 네. 아마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는 파블로 네루다. 아, 맞다. 네. 파블로 네루다가 있지. 네. 네, 그리고 뭐 매니아 팬측이 있는 로베르토 볼라뇨 정도가 있는데 여성 작가는 더욱 낯설긴 한 것 같아요. 네. 여성 작가예요? 여성 작가입니다. 네. 칠레는 오랫동안 광폭한 군사 정권의 독재로 인해서 몸살을 앓은 현대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독재 정권 때 성장기를 보낸 세대를 독재의 딸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나 페르난데스 또한 스스로를 독재의 딸이라고 칭합니다. 이분이 작품 세계에서 천착해온 주제가 민주주의와 기억의 문제이고요. 네. 또 이분이 독특한 서사로 유명한 것 같아요. 한글로 쭉 뻗어나가는 선형적인 글쓰기를 파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래도 희곡과 연극 대본도 쓰는 분이다 보니 글쓰기 방식이 좀 예술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글쓰기 방식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서사적 접근에서 나오는 효과를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좀 소구력이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성장기를 보낸 분들도 네. 많고 또 민주주의와 기억의 문제라 그러면 또 우리와 또 뭔가 코드가 굉장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자의 그 배경이 굉장히 재밌는데 내용이 뭐 이렇게 막 되게 정치적이고 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네.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책 추천을 할 때도 어려워 보이면 이게 눈빛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떠나실까 봐 두려운데요. 제발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일단 저를 믿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네. 이게 설명하는 말이 어려울 뿐 실제로 책이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분의 다른 책들은 아직 안 읽어봤지만 이 보이저의 경우 독특한 서사라고 한 점은 뭐랄까요? 언뜻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쓰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이어지면서 이 책의 독특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런 책들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게 작가 입장에서도 사실은 도전적인 일일 거거든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지점에서 수렴되어야 하는 건데 네.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난이도 높은 작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낸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작가의 용기와 능력을 높게 사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각각의 시작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 책은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되게 의외네요. 또. 네. 그 저자의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 간질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기면 그 시간 동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서 엄청 불안하잖아요. 네. 네, 이 노나 페르난데스의 어머니도 자신이 기절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기절을 한 그 몇 분 동안 기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불안해합니다. 네. 이 저자의 작가적 탐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뇌 신경세포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기계들을 꽂고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어떤 자극을 주나 봐요. 네. 의사가 뭘 해보세요. 뭐 어떤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걸 하는데 저자가 이걸 의사랑 같이 모니터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노나 페르난데스가 보기에 이 모니터에 보이는 신호들이 네. 밤하늘에 무수히 많이 떠있는 별 같은 거죠. 그 의학적 신호들이. 그러니까 같은 모니터를 통해서 의사가 의학적 신호를 보는 동안 작가는 별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네네. 아, 우리 엄마의 뇌 안에는 우주가 있구나. 밤하늘이 있구나. 네. 저기서 수많은 별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네. 별 하나가 굉장히 광채를 내면서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너가 태어나던 순간을 떠올렸어. 아니 처음에 좀 과학책인 줄 알고 지금 접근을 했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에세이네요. 그렇죠. 개인 어떤 삶을 다룬. 네. 되게 코끝이 찡해집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책의 극 초반부예요. 네. 그리고 나서 기억과 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저자의 어릴 적 기억, 엄마의 기억, 그리고 별에 관한 이야기들, 별자리에 관한 신화 이야기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책을 구상하고 쓰고 있을 때 작가가 국제 앰네스티에서 어떤 요청을 하나 받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국제 천문 연맹에 제출할 청원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무슨 청원이냐? 제가 칠레 독재자의 독재가 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독재 당시에 반체제 인사들, 그러니까 독재에 항거하던 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그 칠레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별을 관찰하기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네. 사진을 찾아봤는데 별이 쏟아지는 풍경이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45년 전에 26명의 칠레인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처형당한 이들의 시신은 훼손하고 숨겨서 유족들이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네. 이 26명의 칠레인이 잊혀지지 않도록 26개의 별 이름을 이들의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이었어요. 굉장히 칠레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담은 청원인데 별 이름을 이제 억울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한 투사들의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작가가 별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네. 이런 또 별과 독재의 희생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청원을 통해서 작가의 삶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노나 페르난데스가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26개의 별 중 하나의 데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책 안에서 이제 별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이 26명의 독재의 희생자들, 특히 그 자신이 데모가 된 별의 주인인 마리오라는 사람에 관한 기억에까지 뻗어가요. 엄마의 이야기에서, 아픈 엄마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그 내용이 별을 매개로 해서 독재 희생자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서사인데요. 네, 그렇죠. 이 마리오는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34살에 처형을 당했어요. 네. 칠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되고 3년 추방형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 형과 상관없이 임의로 처형을 당합니다. 네. 독재와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는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 되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네. 마리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비올레타가 있었는데요. 책에서는 비올레타와 마리오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에 관한 정말 사랑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 끝에 비올레타가 마리오가 처형을 당한 후에 20년 동안 마리오의 유해를 찾아서 사막을 맨손으로 헤집고 다닌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인데 유족에게 시신마저 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우리와 또 비슷한 네. 역사를 공유하고 있네요. 네, 유족에게는 뭐 더없이 비참한 상황이죠. 비올레타는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해 노나 페르난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알아요? 나는 40이 된 것도 몰랐어요. 50이 되었을 때도, 60이 되었을 때도, 70이 되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정지된 것 같았지요. 그를 찾아다니기만 했어요. 삶이 내 주변에서 흘러갔지만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비극적이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들을 좀 같이 만나는 느낌이에요. 네. 뭐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에게도 비슷한 역사가 있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비슷한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있으니까요. 책은 독재에 대한 기억, 정확한 기억을 통한 정확한 독재 청산, 온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 이런 내용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함에 있어서 별이 계속 현재의 우리와 죽은 이들을 잇는 매개가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죽은 이들이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독재의 횡포로 죽은 이들이 이제 별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묵직하게 그 부분이 좀 다가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뭐 당연하게 한강 작가의 말을 떠올렸어요. 저도 지금 한강 작가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네. 지난 겨울 내내 한국 사회를 휘감았던 말이죠. 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죠. 예,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존 버거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망자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 합니다. 한강과 존 버거는 망자가 산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요. 노나 페르난데스는 산자가 망자를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필코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들이 있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은 같은 결의 이야기인 거죠. 네. 별과 역사와 기억에 관한 이야기. 처음에 정말 별총총 박힌 이 보이저 이 표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될지 진짜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거 반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묵직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이 책이 네. 이렇게 뭐 여러 이야기를 돌지만 사실 결국 읽어보시면 그냥 개인적인 기록을 담은 에세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독특하고요. 일단 문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우주, 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책을 읽는 내내 정말 머나먼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읽은 에세이 중에 가장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에세이와 앞으로 좀 더 읽으셔야 될 테니까 9월 현재까지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제가 처음에 이 책 어렵나요? 하고 물어봤던 그 경망스러운 질문이 너무 갑자기 부끄럽네요. 이렇게 좋은 책을 난이도로 제가 이렇게 평가 얇네요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책의 너무 두께와 어떤 난이도를 떠나서 정말 깊이 있는 주제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또 어울릴 만한 곡을 또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은 제가 노래를 한 곡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김다니엘과 원오브원의 본보야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추천을 하시는 거죠? 마리오와 비올레타의 이야기가 정말로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위로 4.3, 5.18, 인혁당 사건 등등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가 겹치기도 합니다. 네. 이분들을 위로하는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예요. 별을 지나 또 다른 시간에 만나게 될 거야. 닿지 않더라도 나란히 우린 걷고 있어. 지구 저 반대편의 칠레의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 보낸 그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그 모습을 별로 표현했다는 거. 그것도 정말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노래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더 공감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레 작가 노나 페르난데스의 보이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알라딘의 김경영 MD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네, 들으면서 같이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비벼 건물 틈새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네. 2291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저 오늘 서점에 갔다가 최민석 작가님의 책을 사왔습니다. 네, 서점에서 돈 주고 사셨답니다. 연말에 스페인 갈 예정이라서 마드리드 일기 읽으려고요. 얼마나 잘 쓰셨는지 꼼꼼하게 볼게요. 무슨 검사하듯이. 이런 독자분들 제일 무섭죠. 당당하세요, 이분은. 왜냐면 뭐 어디 빌린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썼는지 체크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약간 부담되긴 하네요. 네. 사실 잘 못 썼는데. 아유, 그리고 또 스페인에 가실 생각이라고 하니까 네. 제 책이 특별히 무슨 여행 정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스페인 여행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네네. 정말 제가 거기 체류하면서 쓴 일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게요. 이런 특히 마드리드 일기 같은 거 보고 이제 스페인 가시면 작가님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맞아 그때 최민석 작가가 이거 보고 이렇게 웃었구나.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굉장히 그 더 친밀감이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스페인을 더 사랑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왜요? 본인 왜 책 자랑을 이렇게 안 하지? 아니, 못 쓴 거 아니까요. 그리고 아니요. 제가 그 책 읽어보면 네. 많이 투덜거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인간이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하실 수 있어서. 본인을 잘 모르시구나. 네. 좀 기본적으로 최민석 작가님이 약간 투덜이가 좀 있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귀여운 투덜이세요, 근데. 부끄럽습니다. 네. 자, 오늘 작품 뭔가요? 네, 오늘은 이사벨 아엔데의 영혼의 집이라는 작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작품은 100년의 고독의 그 계보를 잇는 마술적 리얼리즘 작품이고요. 네. 아마 100년의 고독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소개한 바 있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네.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작품 영혼의 집도 좋아하실 겁니다. 중남미 작가 특유의 굉장히 큰 스케일의 스토리를 풀어내고요. 네. 그런데 그 스토리에는 그들만의 굴곡진 역사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슬프게만 풀어내지는 않아요. 마술적 리얼리즘 소설 대부분이 그렇듯이 네. 말도 안 되는 허풍과 능청을 아주 그럴싸하게 어쩐지 말이 되는 듯하게 늘어놓고요. 그걸 보는 재미로 읽는 소설입니다. 자, 이제 잠깐 그 소개를 들어봐도 이제 엄청난 작품을 쓰는 작가 같은데 이사벨 아엔데 어떤 작가인가요? 네, 이사벨 아엔데는 칠레 출신의 언론인이자 소설가이고요. 우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보이저란 책도 그 저자가 또 칠레 사람이고 칠레에 좀 아픈 현대사를 다뤘는데 또 이게 통하네요. 네, 1942년에 페루 리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칠레 사람인데 왜 리마에서 태어났냐? 아버지가 외교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페루 리마에서 근무할 때 태어난 거고요. 현재는 미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네. 이 작가 국적이 또 왜 미국이냐?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외교관이었던 의붓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아버지도 외교관이었고 새아버지도 외교관이었어요. 또 무슨 가정사가 좀 있으시군요. 네, 좀 복잡합니다. 이때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고 네.
기자, 편집자, 희곡 작가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옌데 하면 이제 칠레의 그 예전에 그 최초 이제 사회주의 네. 그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그 대통령의 아옌데와 같은 성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살바도르 아옌데인데 예. 살바도르가 참고로 스페인어로 그 세이버 그런 구원자입니다. 뜻이에요. 네네. 예. 아무튼 그 패밀리 네임이 같잖아요. 네. 예. 이 살바도르 아옌데와 먼 친척이고 친척이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먼데 오촌 당숙부예요. 그러면 거의 남이잖아요. 거의 남인데 네. 이 중남미에서는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우리보다 더 어떤 네. 그 친척에 대한 끈끈함이 있군요. 원래 가족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니까. 네. 아무튼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상당한 대통령인데 근데 그 1973년에 훗날에 이제 독재자가 되는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렇죠. 네. 요때 대통령이 아옌데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친척인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축출이 되고 네. 그 후부터는 군부 독재가 계속된 거죠. 네. 그 여파로 오늘의 작가인 이사벨 아옌데의 이름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돼서 나중에 이사벨 아옌데는 1975년에 베네수엘라로 망명을 떠나죠. 베네수엘라로 가요. 네. 리마에서 태어나서 칠레에서 활동하다가 또 베네수엘라 망명되고 나중에 또 미국 국적까지 얻게 되고. 베네수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네, 네. 전국이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예 미국으로 간 거죠. 네. 굉장히 그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작가인데. 네. 근데 아직 그 뭐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얘기를 아직 안 해주셨어요.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 1975년에 망명을 떠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때는 바야흐로 1981년입니다. 네. 이때 이사벨 아옌데의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요. 네.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가족사에 대한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게 너무 길어져서 네. 결국은 소설로 쓰게 된 거죠. 그게 사실상 오늘 소개하는 영혼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소설이 본인 가족 사이의 그 팩트를 조금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이 이사벨 아옌데가 1982년에 네. 이 책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1년 후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렇게 대서사의 이 그러니까 그만큼 편지를 장편인데. 길게 썼다는 거고 동시에 그만큼 가슴 속에 쌓인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칠레의 역사와 한 가족의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사를 소재로 삼은 이 작품 네. 영혼의 집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죠. 1년 만에 쓴 작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랑과 어둠에 관하여 뭐 에바 루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 독자들한테 큰 사랑을 받게 됐고요. 네. 이 영혼의 집이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작품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한국 번역 서적이 2권짜리인데 네. 근데 이 작품의 후속작이 있어요. 네. 운명의 딸이라고. 운명의 인물들이 딸. 이어집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작품이 또 있어요. 이건 세피아빛 초상. 예, 세피아빛 조상인데. 세피아빛 예. 조상. 그래서 요 작품 3개가 네. 다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1번 작품에서는 아나운서님이 주인공인데 2번 작품에서는 제가 주인공인 거예요. 네. 시대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칠레의 근현대사를 대하소설 3부작으로 네. 완결을 지은 거죠. 굉장한 그 스케일의 소유자, 그 스케일의 작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혼의 집, 운명의 딸, 세피아빛 초상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다 읽어봤는데 네. 아무튼 내용이 다 연결이 되고 새 작품이 조명하는 주인공이 말씀드린 대로 다를 뿐입니다. 네. 아무튼 큰 이야기는 연결이 되고요. 네. 다 읽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새 작품 중에 영혼의 집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4대 걸쳐 풀어낸 이야기인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네. 이거 다 어떻게 줄거리 커버가 가능할까요? 아니 또 해볼까요? 읽으시는 분들의 네. 재미를 위해서 네. 조금 소개하는 차원에서 네, 살짝 앞에만 살짝 항상 맛보기.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다뤄야죠.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설은 칠레의 명망가인 델바의 가문을 비춥니다. 예. 클라라는 이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만 좀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대로 물건을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물건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무슨 법사처럼. 네. 이게 이제 확실히 마술적 사실주의 이제 그런 작품다운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크게 보면 여성 3명인데 네. 이 클라라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후의 주인공들은 클라라의 딸인 블랑카 그리고 클라라의 손녀인 알바 이렇게 네. 이제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거죠. 그 손녀딸인 알바가 우리 할머니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읽어보면 네. 또 다른 사람이 쓴 글도 막 더해져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폭넓게 보면 이제 여성 3대에 걸친 서사가 이어지는 소설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앞에 이제 클라라의 엄마인 니베아가 나오니까 아주 넓게 보면 4대인데 니베아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인물은 3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클라라의 아버지는 변호사인 동시에 나중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딸한테 이런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지면 괜히 이상한 소문도 나고 상대 정치 진영으로부터 쓸데없는 공격을 당할까 봐 걱정을 하죠. 근데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 진짜 짜릿한 능력인데 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 정치할 때는 근데 하긴 이런 게 또 비판의 어떤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가정의 어떤 가정사라든가 뭐 가족의 특이한 점을 내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중남미 문화권에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네. 아무튼 그래도 이 어머니 니베아는 이게 자기 집안의 여성들에게 대물림 되면서 내려오는 능력이라면서 네. 개의치 않고 클라라가 이 영험한 능력을 잘 간직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보살핍니다. 네. 그러다가 이 영험한 능력을 지닌 클라라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뜬금없는 뭐 예언을 하는 거죠. 네. 곧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명이 죽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죠. 이런 예언을 들으면 진짜 그 날 이후 그 시간부터는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네. 텐데 실제로 누군가가 죽죠? 그렇습니다. 네. 클라라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얼마 후에 네. 큰언니인 로사가 죽게 됩니다. 그 언니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네. 언니인데 죽어요. 마을의 미녀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 아버지가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버지의 반대 세력이 네. 선물처럼 포장을 해서 보낸 음료수가 있는데 네. 이걸 언니 로사가 마신 겁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음료수에 독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암살 대상이었던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예. 사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주장 때문에 결국은 언니의 시신을 부검하게 되는데 네. 그 부검 장면을 어린 클라라가 우연히 목격을 하고 맙니다. 아니 정치판이 독살이 지금 횡행하고 이 부검 장면을 아이가 보게 되고 이 모든 설정들이 너무나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클라라가 몇 살인데 이거를 목격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대략 네. 한 10살 정도 됐다. 이건 너무나 이렇게 큰 나오거든요. 트라우마죠. 굉장히 어리죠. 네. 그래서 언니의 부검을 우연히 목격한 네. 클라라는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렇죠. 그만 충격에 빠져서 말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서 네. 9년 동안 입을 닫고 삽니다. 9년이요. 와. 그렇게 9년이 지난 후에 네. 어느 날 클라라가 다시 입을 엽니다. 그리고 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족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입을 열 때마다 가족들이 놀라는데 이번에 또 무슨 예언을 했나요? 9년 만에 입을 연 사람이 예. 예언을 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곧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죠. 9년 동안 입도 안 열었었는데 연애를 했을 리도 없고 갑자기 결혼이라. 알고 보니까 클라라가 9년 동안 말없이 장문의 편지로 펜팔을 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자기의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놀랄 말을 합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요. 뭐라고 했나요? 자기의 결혼 상대가 바로 에스테반 투루에바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왜 놀랍냐? 네. 에스테반 투루에바는 바로 죽은 언니 로사의 원래 약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혼자가 이 사실을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 채 그냥 살고 있어요. 이 몰락한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던 에스테반은 네. 예전에 로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도라도 아시죠? 네, 황금이 있다고 믿어지는 네. 그 고장. 엘도라도 행렬에 오른 거예요. 금을 찾으러. 네. 그런데 거기서 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로사가 죽고 나자 네. 의욕을 잃고 금맥 찾는 일을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남긴 시골의 농장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가보니까 대규모 농장이 말이 안 될 정도로 황폐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테반 트루에바는 이 농장과 그 일대를 재건하면서 네. 9년을 보냈습니다. 오. 그런데 좀 능력이 있었던지 네. 재건하다 보니까 농장일이 엄청난 부흥을 맞이했고 그래서 에스테반 트루에바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네. 대지주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원래 약혼자였던 로사의 집에 가보게 되죠. 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가보니까 네, 네.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클라라가 그렇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 네. 올 줄 알았다면서 오. 숙녀처럼 행동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에스테반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도 자기에게 청혼을 하죠. 이 청혼을 에스테반은 그 언니를 사랑했던 남자인데 청혼을 받아들여요? 우리 멕시코 소설에서도 한 번 느꼈죠.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에스테반은 네. 클라라가 굉장히 어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네. 그런데 왠지 로사와 닮은 클라라를 보고 네. 에스테반은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뭔가 운명에 이끌리듯이 네. 어쩔 수 없이. 어린 에스테바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재밌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막 너무 여기서 끝나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아. 형수치사제라고 있거든요. 형수치사제죠. 예, 네, 여기는 아시죠? 네. 그 형이 죽게 되면 그 당시에는 형제가. 형수가 이제 경제적으로 네. 어려우니까 네. 그냥 결혼을 해서 네, 네. 형수를 이제 그렇죠. 챙겨주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인 거죠. 근데 네. 그 취사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그 클라라네 부모도 굉장히 부자인데 네. 굳이 심지어 에스테반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네. 클라라와 에스테반 둘은 이제 정말 뭔가 이렇게 운명처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딸인 블랑카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근데 아들의 이야기도 뭐 여기 소설에선 자세하긴 한데 줄거리 소개에서는 안 중요하니까 네. 아들 이야기는 좀 빼고 저는 이제 여성 3대 네.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굉장히 다복하네요. 딸과 쌍둥이 아들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소설이 재미가 없죠. 뭔가 그렇죠. 또 일이 생기겠죠. 일이 생기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점차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내 클라라의 마음이 자기한테 온전히 향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에스테반은 네.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괴팍한 성격을 드러내죠. 어떤 괴팍한 성격인가요? 원래 좀 그 에스테반이 좀 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귀족 출신이고 네네. 자기 농장에 일하던 하녀도 막 부리면서 그쵸? 많이 네. 못쓸 네. 짓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아무튼 이 괴팍한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딸 블랑카가 네. 어릴 때부터 어울린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누구냐면 블랑카는 귀족이잖아요. 네. 근데 이 농장에서 일하는 아빠의 농장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는 네. 그 페드로 세군도라는 네. 그 농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인 페드로 테르세로와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자, 세군도는 세컨드예요. 페드로는 베드로예요. 네, 피터예요, 피터. 네네. 페드로 테르세로는 썰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2세, 베드로 3세인 거예요. 네, 네. 네, 세컨드 피터, 썰드 피터인데 네. 이 페드로 테르세로랑 어울리면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신분의 격차를 너무 벗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랑은 할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연애한 걸 넘어서 몰래 페드로 테르세로의 아이까지 네. 갖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에스테반 트루에바가 경로를 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누군가와 이렇게 몰래 사랑을 해서 아이까지 가지면 경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근데 뭐 대충 분노한 정도가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총을 들고 가서 그러니까. 페드로 테르세로를 죽이겠다고 총을 하는데 계속 겨누죠. 정작 그러지는 못하고 네. 이 페드로 테르세로와 결투를 한 끝에 네. 결국은 그의 손가락 2개를 자릅니다.
이 손가락 3개만 남아요. 네. 테르세로는. 네. 그리고 임신한 자기의 딸 블랑카는 네. 프랑스 백작과 결혼을 시켜버리죠. 아,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의 아기가 백작의 아기인 것처럼 하려고 신분 그렇습니다. 세탁을 해주려고. 네. 프랑스 백작은 신분은 고귀하지만 네. 현재는 가문이 몰락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처지였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에스테반은 이 프랑스 백작한테 자기 딸과 결혼하면 돈을 대줄 테니까 네. 태어날 아기의 아빠 행세를 하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원주민의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태어나면 외모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피부색이 좀 네, 다를 텐데. 어차피 예. 약간 프랑스에도 완전 백인이 아니라 네. 좀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에스테반은 태어날 손녀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나아가서 이제 신분까지 높이려고 한 거죠. 블랑카가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작과 한 10년 넘게 삽니다. 네. 그런데 이 결혼은 사실은 허울뿐인 결혼이었어요. 예. 블랑카는 언제나 몰래 네. 페드로 테르세로와 비밀리에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아. 그렇게 10년 넘는 네. 거짓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뜬금없이 이 프랑스 백작이 네.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네. 밀수를 하는 게 들켜서 그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럼 이 페드로 테르세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 한 손의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네, 남아있는 네. 테르세로는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 손가락으로 용케도 기타를 칩니다. 그리고 그는 칠레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민중 가수가 됩니다. 아, 국민적 지지받는 민중 가수가 돼요. 네. 뭔가 근데 그 이상의 뭔가 큰 인물이 또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네. 문화부 장관이 돼요.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에스테반 트루에바가 몰락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에스테반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될 시점입니다. 네, 에스테반 이제 그 블랑카의 아빠를 얘기하는 네. 거죠. 지금 이게 어차피 굉장히 페드로의 손가락을 잘랐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도 뭐 거부인데 더 성공을 해요? 성공 가도를 달린다는 게 뭐죠? 부자인데 더 성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에스테반은 클라라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이미 끝이 난 상태고 네. 딸마저 자기와 갈등을 빚자 생애 유일한 원동력을 정치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성공을 하죠. 이제 슬슬 작가 본인이 겪었던 그 칠레 이제 쿠데타를 포함한 그 정치사와 이제 막 연결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편 에스테반은 이제 상원 의원으로까지 자기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네. 그것도 칠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경력도 많은 상원 의원입니다. 네, 보수당의 상원이에요. 네. 하지만 아들, 딸은 물론 아내 클라라조차 자기와 말을 섞지 않아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죠. 아, 예. 그리고 한편 칠레에서는 억압받은 민중들 사이에서 변혁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변혁의 중심에는 네. 자기 손녀딸의 진짜 아버지인 손가락을 잘랐던 페드로 테르세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외로움 속에 지내는 에스테반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그건 바로 블랑카가 낳은 손녀딸 네. 알바입니다. 네. 네. 알바는 알바를 안 하고 아, 예, 그만. 할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내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에스테반은 이렇게 손녀딸과 보내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죠. 네. 그리고 어느새 아내 클라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더욱 그 시간을 값지게 여깁니다. 아, 그 사이에 좀 클라라가 죽었군요. 네. 여하튼 에스테반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즉 총각 시절에 저질렀던 죄가 자기 삶의 유일한 희망인 손녀 알바를 파괴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네, 네.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더 얘기하면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총각 시절에 엄청난 남봉꾼이었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농장에 씨앗만 뿌린 게 아니라 본인의 씨앗도 막 좀 뿌리고 다닌 그런 경력이 있죠. 그렇죠. 네. 하녀 중에 한 명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고 예. 그 후손이 있어요. 그 후손이 이제 에스테반 가르시아인데 네. 이 사람이 군부 독재 정권 밑에서 일하면서
에스테반 가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알바를 잡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고문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용서에 네. 관한 이야기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이야기는 네.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서 예.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칠레에서 일어났던 그 73년의 그 쿠데타가 사실 칠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인데 이거를 문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이 작품이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네. 그 칠레의 역사가 굉장히 가슴 아픈데 네.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그냥 슬프게만 써내려간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서사와 결합시킨 명작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 제가 예전에 칠레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칠레 가보셨구나. 네. 네. 그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군부 독재 정권을 예.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이 책으로 다른 친구들과 토론한 적이 있는데 네. 다들 이건 칠레 소설이 아니라 한국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정서적으로 한국 소설과 닮아 있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칠레판 토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읽어보면 문화권이 달라도 인간은 네. 보편적인 정서를 가진 존재다. 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페드로 테르세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인물인데 이게 실존 인물이라면서요. 네. 네. 실제로 칠레에서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민중 가수가 있었어요. 빅토르 하라라는 네. 인물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결국은 군부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민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요. 네. 이 사람을 이제 이사벨 아인데 작가가 모델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어보면 대통령이 네. 군부 쿠데타 때문에 군인들이 궁에 쳐들어왔을 때 네. 바추카포를 잡고 군인들한테 저항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건 실제로 아엔데 대통령이 피노체트 일당 군인들이 궁에 들어왔을 때 예. 직접 AK 소총을 잡고 저항을 했어요. 예. 거기에 모티프를 그걸 모티프 삼아서 이제 쓴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설이 100%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실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썼습니다. 네네. 게다가 거기에 이제 작가의 소망 내지 상상을 더딥혀서 썼고요. 이 외에 소설에서 클라라의 집안에 그 드나드는 시인이 나와요. 네. 이 사람은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티브로. 거기에 모티브를 받아 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손녀 알바가 군부 정권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막 숨겨주거든요. 네. 요 일은 실제로 이사벨 아엔데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네네. 굉장히 황당한 마술적 사실주의로 풀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빌미로 이렇게 역사를 정말 기록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굳이 저는 왜 이렇게 귀신이 나오고 막 뭐 탁자도 움직이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장치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그래서 보시는지. 초반에 네. 읽어보면 막 이게 다 꾸민 얘기 같거든요. 근데 중반을 넘어가면 독자들이 감을 잡아요. 네. 이거는 리얼리즘 소설보다 더 현실적인 소설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이런 마술적 리얼리즘의 장치가 없었다면 네. 소설이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현실적이라서 네.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져서 르뽀였겠죠.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소설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일부러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장치를 많이 넣어서 네. 이것은 이야기야. 이렇게 딱 첫인상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 꼭 여러분들 이게 좀 2권짜리라서 그쵸? 7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더해보니까. 술술 넘어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소설이니까 언제 그 휴가를 좀 내서 읽기에 너무 좋은 책 꼭 추천드립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떤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페드로 테르세로한테는 블랑카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 세상 그 누구도 블랑카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런 제목의 곡을 골라왔고요. 프란시스코 세스페데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제목이 나디에 꼬무뚜.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No one like you입니다. 나디에 꼬무뚜.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예. 우리에게는
청취자 같은 분들이 어디에도 없다. 네, 좋다, 그런 좋다. 뜻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오글거리지만 너무 좋다. 네, 칠레판 토지라고 볼 수 있는 대하소설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영혼의 집 함께했습니다. 자, 최민석 작가의 추천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고맙습니다. 파이어.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Caricia como